9월 9일 날 첫 번째 최초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거의 2주 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릴 게 있는데, 구독자 수 1000명 넘은 거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방앗간의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 채팅창 상단에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빠드릴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윤곽, 제가 몇 차례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강조를 드렸죠. 지금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윤곽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 저는 코스피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움직이는 개별 종목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보너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2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분석 결과를 이제 언급을 할 때 수급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 분석은 제가 유튜브에 여간에서는 등장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유튜브 경제 유튜버들 중에는 기본적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기본적 분석과 별로 차별적인 요소가 없어요. 변별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정확도도 검증이 된 겁니다. 9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데이터가 작성됐다는 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9일 날 이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커버했던 코스피 상황은 여기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각형 이후 오늘까지 진행된 코스피 요 구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눈에 보더라도 코스피가 쉽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구간에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간단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방송 당시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멀게는 7월 말부터 가깝게는 8월 5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난 물량을 내던졌어요. 팔았고요. 이걸 주워 담는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개인들만 사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대결 구도, 이걸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9월 8일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의 대부분은 전기 전자 업종이었어요.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대표 업종이죠. 설상가상 외국인은 한 달간 프로그램 매물을 2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버틸 리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개인은 전기전자를 매수를 했어요. 9월 1일부터 수급 구도가 조금 나아졌으나 갈 길이 멀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이 뭐든지 팔아야지만 코스피가 살아난다 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결정타는 요거였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옵션은 뭐냐? 9월 8일 당시에 암울하니까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매수를 미뤄라 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 9일날 제가 라이브 방송 녹화본을 올렸죠. 그리고 하루 뒤인 9월 10일날 영상도 제가 또 별도로 제작해서 올렸어요. 근데 9월 10일 영상에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9월 8일과 9월 9일 이틀간 이 뭔가 수급 구도에서 트렌드 변화가 감지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9월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9월 8일과 9월 9일 이틀간 목격됐던 트렌드 변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순매도 상위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조회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3일 오늘까지입니다.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코스피 종목이 뭐냐? 카카오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가 크로스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의 순매도 종목 리스트에도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네이버가 있습니다. 기관들도 역시 네이버를 팔았네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여기 한참 아래에 있네요. 이건 뭐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 그렇게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LG전자 여기 있네요. 한눈에 봐도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내던진 종목에 겹치는 이 녹색 사각형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종목들의 숫자가 현재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LG전자, 뭐 아모레퍼시픽 뚜렷한 공통점이 없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해당되는 거는 LG전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지금 수급 구도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냥 이거는 뭉뚱그려서 제가 녹색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왜 개인들의 순매수를 살펴보냐면 방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내던진 종목들 상위 리스트였잖아요. 이 두 주체가 팔았다는 거는 누군가가 사줬다는 뜻이고 과연 누군가가 사줄 수 있을까요? 바로 개인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순매수 지금 상위 종목들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방금 전에 카카오 나왔죠.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여기 있죠. LG전자 있죠. 근데 제가 녹색으로 쳐놓은 요 종목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훑어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LG전자 하나 있네요. 삼성 SDI? 뭐 이거는 전자 제품인데 뭐 그냥 전기전자라고 칩시다. LG 디스플레이. 뭐 딱히 없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름이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금 전 살펴봤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 리스트 그 상위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요 지금 개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 요 리스트 중에서도 뭔가 좀 이상한 트렌드 변화가 감지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다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9월 9일부터 현재까지 코스피는 부진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 부진한 이유를 코스피 현물 순매수 순매도 구도에서 딱히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여기 개구리, 물음표 개구리를 등장을 시켰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기전자 업종에 특이사항이 포착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거는 모든 매수 주체가 따로따로 돌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리송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혹시나 해서 프로그램 수급 쪽을 살펴봤더니 이 저번에 제가 라이브 방송 또 그 다음에 올렸던 이 코스피 분석 영상에서도 제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순매수 추이 중에 이 비차익 쪽, 여기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 추이를 따져보겠다, 그런 뜻인데요.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간단하게라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사들일 때 우리 개인이 쪼잔하게 사고 팔고 뭐 삼성전자 하나, 뭐 SK 하이닉스 뭐 100만원어치 1000만원어치 이렇게 쪼개 사잖아요. 이러질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최소 몇백억 단위로 뭉텅이 주문을 내요. 그러니까 이 바구니, 바스켓으로 주문을 내서 그 안에 삼성전자 얼마요, 뭐 하이닉스 얼마요, 뭐 기아차, 현대차 얼마요, 뭐 카카오 얼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아예 구성을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 이 증권사 지점이나 아니면 자기들 외국계 은행 이 서울 지점으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 뭉탱이로 주문을 날려요, 한꺼번에. 그게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를 뜻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 매매는 코스피 향방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등장시킨 거예요. 9월 9일부터 9월 23일 오늘까지 추이를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듯이 이 기간 동안 8,300억 원을 외국인들은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쓸어 담았어요. 순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8월부터 9월 8일까지 이 양상을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요 표가 8월 19일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데 요 아래로는 이제 8월 초 당시에는 이제 그 수급 상황도 나왔는데 아무튼 요 9월 8일까지 외국인들은 엄청난 물량을 거의 2조 가까이 뭉탱이로 팔았습니다. 그게 코스피에 약세로 작용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비차익 프로그램을 순매수, 그것도 8,300억 원씩이나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초장에 살펴봤죠. 코스피는 어떻다? 지금 그렇게 쉽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8,300억이나 프로그램을 사줬는데 왜 코스피가 하필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겠죠. 다음 장에 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수급 특징, 첫 번째, 외국인은 그쵸 8,300억 원 프로그램 순매수를 분명히 하고 있었죠. 두 번째,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포진하고 있었어요. 네, 아까는 우리가 순매도 종목만 살펴봤죠. 외국인과 기관. 그래서 한번 다시 화면을 전환해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진짜 순매수 종목이 어땠는지 말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 종목 상위 종목을 보니까 진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등,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다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거의 압도적인 수치로 많이 사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개인들의 순매도를 살펴볼 차례예요. 다시 그래서 화면을 제가 넘겨볼게요. 개인들 순매도, 삼성전자가 1위였고요. 하이닉스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거. 우리가 마저 살펴볼 거는 기관들이 과연 누구 편을 들었냐, 이거예요. 기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팔았네요. 기관들은. 그리고 하이닉스는 다행히도 기관들의 순매도 리스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기관이 삼성전자를 이 기간 동안에 대거 팔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슬슬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수급구도 정리. 겉으로 볼 때는 각자 따로 있는 것처럼,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까 제가 좀 아리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축으로 형성된 외국인들 프로그램 순매수 8,300원짜리, 그리고 개인들의 순매도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죠. 마지막으로 기관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 결국 기관이 외국인과 개인 사이에서 개인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를 팔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재 열심히 프로그램 매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쉽게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수급구도상에는 아주 뚜렷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살아나는 길은 이렇게 했죠.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9월 초까지는 같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8월 말 9월 초까지는. 하지만 기관이 여기 보시다시피 개인 편으로 가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과 기관이 같은 삼성전자 매도라는 이 같은 배를 탄 상황이고요. 외국인 혼자 솔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살아나는 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기관이 외국인 편을 들어줘야 돼요.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많이 사줘야 됩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서야지만 코스피 전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외국인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 그나마 9월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하락하지 않고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외국인 편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외국인이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선다면 코스피는 완전 아작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서는 게 중요하고,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살아나려면은 일단 베이스 전제 조건은 외국인이 그때까지 계속 잘 버티고 매수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 매수 주체간 이 묘한 심리 싸움, 이 수급 구도가 삼국지 뺨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분석 수급 관점 2단계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지난번 라이브 방송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의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그래프, 일명 오글오글 그래프 버전 1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큰손이 코스피 주식을 산다. 요 연두색 선이
제가 만든 산식으로 이제 그려본 큰 손들의 롱 포지션 그래프입니다. 현물 수급과 비차익 프로그램 쪽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한 개의 선으로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힘든 그래프예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큰 손이 코스피 주식을 산다. 연두색 선이 상승한다는 게 큰 손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쭉 상승합니다. 2번, 코스피는 상승했죠. 3번, 큰 손이 코스피 주식을 판다. 판다는 거는 연두색 선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해요. 롱 포지션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니까. 4번, 코스피는 하락한다. 네, 이번에는 개인들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들 수급은 제가 여기 주황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큰 손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제가 잘못 이제 한 거고요. 개인들의 이 롱 포지션을 제가 역시 같은 산식을 이용해서 하나의 선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1번, 개인이 코스피 주식을 판다. 선이 하락한다는 게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주황선이 하락하죠. 2번, 코스피는 상승한다. 상승하죠. 3번, 개인이 코스피 주식을 산다. 선이 상승하는 게 롱 포지션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상승한다. 4번, 젠장 코스피는 하락한다. 아이고야, 하락했어요. 이걸 감안하고서 이 오른쪽 부분에 빨간 선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선이 제가 지난 9월 9일날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친절하게 날짜를 써놨죠. 8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상황이다. 그런데 이 빨간 선 내부 모습을 보시면 우선 연두색부터 보죠. 연두색 선이 하락하고 있었죠. 쉽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1, 2, 3, 4 중에 몇 번에 해당이 될까요? 연두색 선이 하락하고 있었죠. 누가 보더라도 8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상황은 큰 손이 여기 3번 여기 있네. 큰 손이 코스피 주식을 판다. 코스피는 하락한다. 여기였잖아요. 여기 부분.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주황선이 상승했나요? 하락했나요? 8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주황선 이 사각형 내부를 보세요. 개인이 코스피 주식을 산다. 3번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죠. 여기. 젠장 코스피는 하락한다. 여기였잖아요. 여기. 네. 한눈에 보더라도 이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냐? 주황선은 상승을 했었고 연두색 선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추세 자체가 내리막길, 오르막길이 뚜렷하게 구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코스피는 이때 어땠다? 쉽게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네. 이 1, 2, 3, 4, 1, 2, 3, 4가 아주 뚜렷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이브 방송 또 9월 10일 날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뚜렷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스피가 살아나려면은 연두색 선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연두색 선이 올라가 줘야지 코스피가 살아날 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 주황선이 하락해 줘야지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다? 이 화살표 부분이 바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수급을 제가 추가로 그려 넣은 겁니다. 예, 바로 여기 부분이죠. 연두색 선이 쉽게 살아나고 있지 못해요. 여전히 평행선, 가로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도 주황선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주황선이 내려가야지 코스피가 상승하고 연두색 선이 올라가 줘야지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어떻다? 이런 상황이니까 코스피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두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네. 이 주황선은 이렇게 하락해 줘야지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두색 선이 올라가면은 내려갈 주식도 올라갑니다. 코스피든지 뭐든지. 왜? 연두색 선은 막대한 자금을 손에 쥐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연두색선이 고꾸라지잖아요. 하락하면은 내려갈 주식, 내려갈 코스피도 올라갑니다. 네, 즉 개인이 팔아줘야지만 코스피는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걸 외국인이 사줘야지만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트렌드 변화가 전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이 그래프 사실 여러분 지금 56분이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이 그래프 진짜 아무도 못 보는 그래프입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 그래프 그리는데 되게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정말 제가 피땀 눈물이 서려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제가 자주 공개하는 그래프도 아니고요. 유튜브 용으로 제가 제작을 해놨다가 뒤늦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그래프입니다. 수급에서 이것보다 더 간명하면서도 명쾌하게 쉽게 현재 코스피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래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진짜 이거 저 어디에서도 이거 보여드린 적 없고요.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그냥 이 그래프 한 장 보니까 되게 쉽게 그려지고 뭐 쉽게 해석하고 그런 것 같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 아무튼 여러분 되게 이 그래프를 많이 좀 믿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저로서는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오글오글 그래프 두 번째 버전입니다. 파란 선은 코스피를 나타내고요. 검은 선은요, 개인 투자자들의 롱 수급을 나타내요. 개인 투자자들이 상방에 베팅한 현물 수급, 선물 수급, 콜 옵션까지도 저는 뭉뚱그려서 산식에 의거해서 한 개의 선으로 그려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개인들이 코스피든 뭐 현물 주식이든 뭐든 사면은 올라갈 주식도 내려간다고 얘기했죠. 반대로 개인들이 팔면은 내려갈 주식, 내려갈 코스피도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검은 선을 보시죠. 검은 선이 올라간다는 건 개인들이 상방에 베팅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코스피는 어떻게 됐죠? 파란 선 쭉 빠집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피크 정점을 찍었어요. 마우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 잘 안 그려지네요. 개인들이 정점을 찍고 쭉 내려옵니다. 검은 선. 검은 선이 내려간다는 것보다 롱 포지션을 줄였다, 즉 팔았다는 뜻이에요.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어떻게 됐다? 파란 선에 주목해 주시죠. 쭉 올라갔어요.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혹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방향이 바뀌었는데 코스피가 방향이 바뀐 건 여기였거든요. 이 둘의 시점이 약간 어긋납니다. 네, 시차가 존재해요. 하지만 이 그래프를 참고하시고 응용하시고 바라보시고 애정하시고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 이유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보시죠. 검은 선을 쭉 따라갑니다. 검은 선이 쭉 하락을 하다가 완만해지더니 요 구간에서 평평해졌어요. 즉 하락을 멈췄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피는 정작 조정에 들어갑니다. 네,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슬슬 줄여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니까요. 네, 검은 선이 하락한다는 거는 매도 포지션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롱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코스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네, 상승하던 코스피가 갑자기 조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볼까요? 쭉 그리고 하락을 했어요. 검은 선.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계속 이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쭉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요때를 기점으로 검은 선이 완만하게 올라가죠. 요 부분. 개인들이 다시 롱 포지션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아이러니하게도 조정에 빠져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은 선은 하락을 했고 다시 또 완만하게 평행선을 그리다가 약간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부분. 코스피는 역시 조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 검은 선이 변곡점을 그리기 시작한 게 바로 여기 7월 22일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이 빨간 선에 주목을 해주세요. 검은 선이 내려가다가 7월 22일 날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 이 부분. 근데 그때 쭉 올라가 보니까 코스피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난 9월 9일날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 모습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 예. 여기까지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 이후죠. 9월 9일부터 오늘 9월 23일까지 이 검은 선이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검은 선이 상승세가 많이 좀 둔화된 거는 맞아요.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검은 선이 정점을 찍고 하락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락한 걸로 볼 수가 없어요. 하락해줘야지만 코스피는 상승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하락했다는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모습이 바로 여기인데 코스피가 쉽게 살아날 수 없잖아요. 방금 전에 오글오글 그래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오른다? 개인들이 무조건 뭐든지 팔아야지만 올라가는 지금 수급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롱 포지션을 줄이고 있나요? 여기. 네. 누가 보더라도 평평하지 아직 이게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검은 선이 며칠 있다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감소를 한다면은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오늘 지금 9월 23일 이 시점에서는 검은 선이 내려갔다는 인상을 받기 힘들잖아요. 결론이 쉽게 나온 거죠. 코스피에서 어떤 지금 자세를 취해야겠다. 줍줍하는 게 좋을까? 뭐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뭐 이제 단기 악재로 그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줍줍해야 되나? 뭐 삼성전자 연불리 말 듣고 쌀 때 사야 되나? 이거에 대한 이미 제 생각과 결론이 이미 이 그래프를 통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코스피 수급 분석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개인 기관 외국인이 막 어지럽게 뭐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개별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기관이 약간 간을 보다가 개인 편으로 가담을 했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나오지 않았고 삼성전자를 순매도 1위로 올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 기관이 외국인들 편을 든 게 아니라 개인들 따라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살아나기 힘든 겁니다. 자,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아줘야지만 코스피가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 줘야지만 코스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뭐 파생이든 수급 구도가 지금 이렇게 고착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9월 9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을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즉 변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두 줄로 요약을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간을 보던 이 기관이 개인 편에 가담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지만 기관이 어느 순간 변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관이 조만간 뭐 다음 주라든지 외국인 편에 가담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인다면 코스피가 의외로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외국인들 손에 키가 쥐어져 있는 겁니다. 기관이 외국인들 편에 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외국인이 잘 버티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지금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기관이 뒤늦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 사는 포지션으로 뒤바꿈 하더라도 외국인이 이미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코스피는 잘 버틸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관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시고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지금처럼 프로그램 매매든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빠방하게 순매수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 방송을 몇 번 보셨다면은 이제 감을 잡으실 거예요. 당시 이제 9월 8일 가장 최근에 보여드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변동성을 저는 측정을 해서 여기 이렇게 이제 검은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죠. 검은 선이 A와 B라고 표시된 두 개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당시 9월 8일 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검은 선이 이제 여기가 A고 B, 뭐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 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 약간 좀 붙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검은 선이.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있으려면 이거를 B를 뚫고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래프에서도 여기 부분 보시면 검은 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을 조금 내려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그래프 자체적으로도 검은 선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만 코스피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은 9월 8일 이후 지금까지 이 검은 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바뀌고 말았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검은 선이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A와 B가 있죠. 두 개 선. 아무튼 검은 선이 올라가 줘야지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파란 선이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A와 붙어서 가로로, 애매하게 지금 가로로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검은 선이 A와 B 사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좋게 보려면은, 이게 좋은 시그널을 내려면은 검은 선이 B, 이 형광 녹색으로 표시된 B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아마 시력 좋으신 분들은 지금 모니터에 뭐 휴대폰 화면에 눈을 좀 가까이 대고 좀 판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파란 선은 지금 B를 뚫지 못했어요. A와 B 사이에 좀 갇혀져 있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뭔가 매수 시그널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요 지지선을 제가 새로 거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파란 선이 이제 이게 지지선이고요. 파란 선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지지선과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파란 선이 지지선을 뚫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연출해내고 있지 못해요. 여기 부분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적 분석을 해보더라도 검은 선이 뭔가 급등을 한다는 그런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지 못해요. 그냥 두 그래프 다 가로로 평행선처럼 이렇게 좀 기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나쁘게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좋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요, 중요한 갈림길에서 현재 간을 보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검은 선이 두 개 다 올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확신은 지금까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어떤 의견이냐, 계속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9일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섣부르게 사지 말아라. 제 블로그에 비공개 시황, 그러니까 저한테 좀 뭐 슈퍼챗처럼 좀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비공개 시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9월 16일 당시에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첫 번째 검은선도 결국 두 번째 검은선을 따라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로써 추석 전에 의견 업그레이드, 즉 코스피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 좀 뭔가 좀 매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은 내기 힘들게 됐다라고 적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추석 연휴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주에 이렇게 썼어요. 역시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일단 첫 번째 검은선이 두 개 지지선 사이로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 의견 변경은 그 이후에 생각할 예정이다. 일단 코스피에 대해서 수급 분석도 해봤고 기술적 분석도 해봤는데 결론은, 초점은 딱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좀 애매한 상황이 됐고요. 뭔가 수급 주체가 뚜렷한 어떤 초점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해봐도 중요한 갈림길에서 크게 튀든 뭐 크게 급락을 하든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지금 매수하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1부 순서를 드디어 마쳤고요. 거의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버릇을 못 고쳐요. 항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뭔가 이해를 시켜야 드려야 된다, 이런
63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저를 접하시거나 그래프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100% 가깝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현님, 느낌상 블룸버그나 인포맥스에서 로우 데이터 맞아요. 네, 이거는 유료 데이터 서비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의 노하우이자 피땀 눈물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중치를 바꿔줘야 돼요. 로우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리고 그 로우 데이터는 뭐 키움증권 영웅문이나 MTS에서 쉽게 얻기가 힘듭니다. 블룸버그나 인포맥스나 뭐 체크 단말기에서 유료로 구독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이제 발달을 하고 유튜브도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공간에서 아무 때나 경제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상당히 아이러니한 점은 오히려 그럴수록 도움이 되고 진짜 알짜배기 정보는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알짜배기 정보와 진짜 가치 있는 정보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아무거나 쳐서 나오는 정보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5, 6년 전에. 이제는 데이터나 이런 게 다 돈이 되는 시대예요. 쉽게 말해서 외국의 유명한 뭐 경제, 워싱턴 포스트나 뭐 유명한 것도 아마 여러분 검색해서 들어가 보려면은 유료 구독 창이 뜨잖아요. 1년에 뭐 한 10만원 정도 내라, 한 달에 뭐 $5 내라, 이렇게 창이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 역설적으로 인터넷이 워낙 발전을 하고 인터넷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뭐 공짜 정보다, 휴대폰 와이파이만 있으면은 뭐 아무나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래프와 뭐 그런 언론 매체는 더 이상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투자에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는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고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상향 편준화가 됐잖아요. 워낙 경제 유튜버들도 많고 뭐 유명한 뭐 백만 명, 뭐 몇십만 명 자랑하는 경제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똑같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게 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다? 독창적이다? 이런 게 점점 퇴색되고 있는 시대예요. 네, 내가 헝다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다음날이나 뭐 바로 1시간 뒤에 누군가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제가 몇 번을 강조드렸잖아요. 결국 독창적이고 경제 유튜버가 앞으로 뭔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무기가 시장을 분석할 줄 아는 기준치나 자기만의 무기, 분석 틀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매매를 진짜 잘하던지, 워렌 버핏처럼.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죠. 경제 유튜버가 뜨기 시작한 게 불과 3, 4년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재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경제 유튜버들이 단기간에 1, 2년 만에 그런 분석 실력이나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건 7, 8년 전이거든요. 뭐 비공개 글, 뭐 슈퍼챗 내신 분들만 볼 수 있다. 그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절구방망이를 휘둘러 가면서 제가 한번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외는 추석 연휴 동안 급락이 후 회복한 상황인데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 바늘근 검은색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들은 외국 시장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주가 지수 수급 구도만을 가지고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린 거예요. 뭐 코스피가 뭐 S&P 500을 추정해서 그대로 뭐 상승을 하든 반대로 하락하든지 간에 저는 외국 상황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얻어낸 코스피, 삼성전자 주가 수급, 뭐 프로그램 수급,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그것만을 제가 측정을 해서 뭐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돌린 다음에 그거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비트코인 중장기 시황은 어찌 보시나요? 애매한 상황이죠. 네, 뭐 며칠 전에 이제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랬잖아요. 뭐 후원자용 그래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이제 좀 훑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국내 오늘 시장 움직임이 연휴 기간 동안 외국 시장 그거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프라인 모임 해주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직접
그 세미나에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 그렇죠. 코로나 끝나면 언제든지 제가 언제든지 뭐 장소 잡아서 또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역시 기술적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삼성전자의 이 주가 변동성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제 참고로 뭐 코스피다, 뭐 코스피 중단기 변동성이다, 이렇게 제가 범례를 써놨는데, 이건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둘 다.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 주가의 중장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8일 당시 모습부터 보시죠. 검은 선이 여기 1번, 2번 화살표를 잘 보세요. 검은 선이 분홍색 영역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으나 분홍색 영역 하단 이 저항선, 저항에 막혀서 진입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죠. 저항선 돌파에 실패하면 바로 내려가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저는 이때도 상당히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안 좋게 봤다. 변곡점에서 결국 하방을 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역시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근데 9월 8일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상승을 하고 있으나 이 분홍색 영역으로 진입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역시 거리가 꽤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는 조금 더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었어요. 검은 선이 상승을 했으나 분홍색 영역에 진입할지 말지 상당히 아리까리한 상황이다. 중요한 분기점에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화살표 부분. 9월 8일은 그래서 저는 검은 선이 어떤 상승을 하고 있으나 뭐 변곡점을 긍정적으로 돌파를 했다, 뭐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렸어요. 그러면은 9월 8일 이후 오늘까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프, 검은 선이 당시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그려놨죠. 역시 분홍색 영역과 격차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락은 안 했으니까요, 검은 선이.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를 볼 텐데, 두 번째 그래프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방금 전에 여기 살펴봤을 때는 검은 선이 여기 영역의 하단, 영역 저항선에 막혀서 하락으로 돌아섰었잖아요. 아무튼 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부분이 바로 이제 9월 8일 당시 상황이었고요. 그 이유를 보면은 검은 선이 저항선에 막혔다가 하락으로 돌아선 듯 하다가 다시 유턴해서 지금은 뚫고 올라와 버렸어요. 화살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검은 선이 분홍색 영역으로 머리를 내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신호예요. 혹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그러면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가장 짧은 변동성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당시에 보여드렸고, 오늘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파란 선에 주목해 주세요. 어떤 걸 중요시하게 봐야 되냐면 중앙선을 돌파하는 겁니다. 중앙선은 여기 검은 선이고요. 여기 부분 자세히 보세요. 파란 선이 중앙선과 밀착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뚫고서 올라갔다는 증거는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좀 상황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 개 그래프에서 파란 선이든 검은 선이든 하락을 하진 않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이 삼성전자 주가 분석의 하이라이트다, 이거는 완전히 활용점정을 찍는 그래프다 라고 보여드렸던 게 있죠. 바로 왼쪽에 보시는 건데, 이 그래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매수하면 돼요. 그때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그리고 언제 매도하냐, 여기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뚫고 내려가면은 그때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사면 좋다? 여기 다시 녹색 선 위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언제 파면 좋다?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기가 매수 국면, 매도 국면, 여기가 매수 국면, 매도 국면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 이 구간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는 매수 국면 쭉쭉 올라갔죠. 반대로 매도 국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개구리 표정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대박은 이때였죠.
네, 여기 쭉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 대세 상승, 연불리가 스타로 등극했던 구간이 아마 이 구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올해 3, 4월부터 여기 빨간 선은 녹색 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계속 주가도 역시 빌빌거리고 있죠. 개구리 표정에 유의를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9월 8일 당시에 여기 부분 보시면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뚫고 위로 올라오느냐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 박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언제? 지난주 금요일 추석 연휴 직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며칠 안 됐어요. 거의 뭐 이틀?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상당히 좋은 신호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3, 4월부터 이어졌던 이 하늘색 구간 매도 국면을 이제 끝을 냈어요. 이제부터는 여기부터는 이제 매수 국면이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칠할 예정입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런 신호가 나타난 지 고작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더 기다리세요. 네, 좋아진 건 맞으나 급하게 매수하실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 둘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겁니다. 즉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훨씬 치솟게 된다는 얘기죠. 희망 포착 확실히 나아졌어요.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하지만 매수를 자신있게 추천해드린다? 이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3개 지표에서 한 개 지표만 그 검은 선이 분홍색 영역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나머지 2개 지표는 조금 약간 뭐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좀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삼성전자 나는 이거 줍줍하고 싶다. 난 삼성전자 더 추가로 물타기 매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더 많은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성급하게 줍줍 뭐 내일 당장 뭐 금요일이니까 한번 뭐 사보겠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삼성전자가 상승할 운명이라면 빨간 선은 녹색 선 위로 더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 내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매수하셔도 되고요. 다다음 주에 매수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빨간선, 녹색선 그래프가 1주, 2주짜리 변동성, 그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잖아요. 한번 추세를 잘 잡으면은 최소 한 달, 뭐 두세 달, 네 달까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거든요. 어차피 매수 국면으로 돌아선 게 확실하다면 다음 주에 매수하든 다다음 주에 매수하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쪽을 택하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만약에 급변하면은 제 블로그든 뭐 유튜브 채널이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1000명,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헝다그룹 파산이 혹시 2008년 리먼 사태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발전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전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염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미리 적어놨죠. 헝다그룹 파산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때처럼 심각하게 발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요, 미국 국채금리예요. 10년물짜리인데요.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추이입니다. 근데 국채금리가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하락을 했냐면 6bp, 0.06%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네. 참고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폭망한 날, 파산한 날 미국 국채금리 똑같은 10년물이 얼마나 많이 이 국채금리가 하락하냐면은 50bp가 빠졌어요. 지금 6bp죠. 8배, 9배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미국 국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정말 뭐 상한가 따따따따따 불 친 것처럼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만에 0.5%가 떨어졌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고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심각하다. 2008년 리먼급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고작 미국 국채 금리가 6bp만큼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야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0bp나 15bp나 이 정도 수준. 근데 그냥 단순히 보기에도 그냥 뭐 적절하게 뭐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폭락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국채 금리를 들어서 이런 결론을 일단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 거는 기술적 분석인데 아마 이거 이평선 분석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위에 그려져 있는 건 S&P 500이고요. 빨간 선은 50일 이평선이고 파란 선은 100일 이평선인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 쭉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S&P 500이 올라가고 있는데 빨간 선, 파란 선을 침범해서 아래로 꿰뚫고 내려오는 그 시기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참고로 이 그래프는 2020년 이후 상황을 나타냅니다. S&P 500이 일단 하락을 합니다. 이때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죠. 2020년 가을 당시 상황이었는데 무슨 논란이었냐면 미국 증시가 드디어 폭망하기 시작했다. 예, 아니다. 이걸로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빨간 선을 꿰뚫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결국 지지의 선 역할을 해줬던 건 이 파란 선이었어요. 여기 파란 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S&P 500이.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하락으로 했는데 역시 빨간 선을 뚫고 내려갔지만 전체적으로는 파란 선, 즉 1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회복하는 모양새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50일 선을 심심치 않게 이탈은 하긴 했어요. S&P 500 일봉이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100일 이평선을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뭐 터치한 적은 이때 이 두 번이 다였죠. 근데 지금 헝다그룹 때문에 여기 보시면 드디어 요 S&P 500 일봉이 깨고서 내려왔잖아요. 빨간선 5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도 요 S&P 500이 파란 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처럼. 예, 즉 100일 이평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상을 깨고 S&P 500이 이 파란 선 아래로 한없이 추락을 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꽤나 심각해지는 거죠.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도입을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S&P 500이 100일선의 지지를 받고 회복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네, 근데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거를 깨고 많이 내려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 지지선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또 있어요.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S&P 500을 나타내요. 보라색 선은. 아래 있는 거는 빅스, 공포지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빅스. 그런데 빅스에도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빨간 선, 이게 일종의 일직선, 즉 저항선의 역할을 하거든요. 1번, 2번을 자세히 보시죠. 1번에서 빅스가 많이 치솟았어요. 근데 1번 부분을 쭉 올라가면요, 여기입니다. 미국 주가가 2020년 가을 두 번째 여기 하락을 하고 말았거든요. 빅스가 이 저항선에 닿자마자 도로 꼬리를 내려버리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 이후 미국 증시는 S&P 500은 유턴을 했죠. 그리고 2번도 보세요. 역시 빅스가 많이 치솟았지만 이 일직선에 막혀서 하락으로 돌아섰죠. 여기. 그리고 이때가 언제였나 보면은 이때였습니다. 이때. 근데 역시 유턴을 했어요.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이 세 번째거든요. 헝다그룹 파산 사태 이슈 때문에 빅스가 많이 치솟았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1번과 2번에 이어서 3번 여기 닫고 말았는데 지금이 여기거든요. 많이 내려왔죠. 뭐 어제는 좀 약간 반등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근래 들어서 꽤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번과 2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지금도 변곡점, 이렇게 상승으로 조만간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낙관론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도 보시면은 빅스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닫고 저항을 받아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증시가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중요 지지선에 도달했다는 증거 세 번째인데, 이 그래프는 제가 정말 최근에 새로 개발한 그래프입니다. 정말 이거 힘들었어요. 이거 만들어내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은 우리가 늘상 보는 S&P 500이에요. 빨간 선이 제가 직접 그려낸,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서 진짜 꼬박 2달을 걸려서 완성해낸 그래프인데, 파란 선이 우리가 늘상 보는 S&P 500, 즉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 빨간 선은 빙산의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몸통이잖아요. 빨간 선은 뭐다? 주가를 제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약간 동일평균,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타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선을 그려봤습니다. 일단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 이렇게 3개 지지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빨간 선이 하락을 할 때 지지선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생환을 합니다. 여기 1번, 그리고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하락은 할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는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1차 지지선이든 2차 지지선이든 3차 지지선이든 꿰뚫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지를 받아서 회복이 된다면 미국 증시는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번 여기였죠. 하락을 했지만 검은 선 2차 지지선 꿰뚫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극적으로 여기 3차 지지선, 여기 도움을 얻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보는 S&P 500 그래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역시 여기였어요. 저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빙산의 일각은 이거고요. 빙산의 몸통은 이거예요. 빨간 선을 눈여겨보시면 돼요. 빨간 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은 S&P 500은 그대로 쭉 사도 되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빨간 선이 검은 선을 꿰뚫고 하락합니다. 네, 꿰뚫고 하락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갈 것 같았지만 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1차 지지선과 3차 지지선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V자 반등을 나타냅니다. 여기. 근데 어땠죠? 이때였죠. 2019년 초 이때였어요. 네. 단지 이 그래프만 파란 선만 봤다면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빨간 선의 존재를 알고 있고 빨간 선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게 극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기사회생했구나. 3차 지지선, 1차 지지선의 도움을 받고 반등에 성공했네. 그러면 S&P 500도 당연히 빙산의 몸통을 따라서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다행스럽게도 여기 맨 아래에 있는 3차 지지선까지 빨간 선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검은 선까지만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 2020년 2월, 3월 코로나 팬데믹 때였어요. 명목적으로 빙산의 일각,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은 여기였죠. 엄청나게 주가가 폭락했었죠. 빙산의 몸통을 보자면 별거 아니었어요. 빨간 선이 하락은 했습니다만 3차 지지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검은 선, 2차 지지선이잖아요.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요 그래프의 존재를 알던 사람이라면.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당시에는 이 그래프를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작년 3월, 4월에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뭐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겨놓고 지금 활용하면 되겠죠.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여기잖아요. 빨간 선이 1차 지지선까지 내려왔어요. 이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 빙산의 일각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타이타닉에 올라탄 승객들일 뿐이에요. 빨간 선만 보시면 돼요. 빨간 선. 지금 헝다그룹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되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2008년 리먼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때 증시는 이게 폭락할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빨간 선이고, 빨간 선이 현재 1차 지지선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지금 여기 만났잖아요. 뚫고 내려가면은 미국 시장도 추가 하락하겠구나,
왜냐하면 1차 방어벽이 뚫린 거니까. 하지만 크게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예. 왜? 우리에게는 2차 지지선이 있고 2차 지지선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3차 지지선, 최후의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뚫고 내려올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빨간 선이 3차 지지선마저 뚫고서 내려오면은 이건 진짜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급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1차 지지선도 뚫린 게 아니고요. 2차 지지선은 여기 있고요. 3차 지지선은 여기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 선의 위치와 간격을 좀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냐? 빨간 선이 1차 지지선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2차 지지선에 가서는 반등할 확률이 높고요. 2차 지지선이 무너진다 한들 3차 지지선에 지지를 받고 극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희망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좀 많이 하락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이 빨간 선의 지지선 돌파 여부로 판단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경제 유튜버든 10만 경제 유튜버든 뭐 100명, 1000명 경제 유튜버 다른 사람이건 이거 진짜 이 그래프 아무나 못 그립니다. 오직 저만이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주요 변곡점에서 이 빨간 선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지지선들을 깨고 움직일지 아니면 지지선을 받고 극적으로 기사 회생할지 그 보여드리는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좀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몇 주 전에 최초로 공개는 블로그에서 했어요. 저한테 그 슈퍼챗 애정을 보여주신 분들을 위해서 올렸는데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상으로는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아직 개선 조짐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구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외국인 편에 섰던 기관이 개인으로 지금 약간 변심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개인들 또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 스탠스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를 쉽게 이 상승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1차적으로는 외국인이 계속 지금처럼 매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 그건 그날로 코스피가 아작이 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하기 위한 2차 조건, 기관이 다시 변심해 줘야 돼요. 예, 외국인들 따라서 매수 스탠스로 돌아서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2주 전에 비해서 여러모로 개선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하락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지금부터 미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시그널이 뜰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일단 오늘 9월 23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시점에서는 매도 관점, 섣불리 매수하지 말아라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빙산의 몸통 그래프 빨간 선, 그게 1차 지지선에 정확히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2차 지지선과 3차 지지선이 있으니까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헝다그룹 사태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급으로 이 발전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좀 낮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을 별개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증시는 괜찮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삼성전자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섣부르게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9월 23일 라이브 방송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계속 남아주셔서 저한테 궁금한 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시간이 되는 대로 뭐 새벽 2시가 되든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구독자 수 1100명을 넘어선 거는 진짜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성심성의껏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식 투자든지 뭐 글로벌 경제든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주변에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방앗간이었습니다.